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1급 100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를 보시기 전에 전산회계 2급 및 1급 요약집의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 주시고 이 강의를 보시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네요. 우리 재무제표에는 5가지가 있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내 주변에는 항상 현금이 흘러다닌다. 주석, 변,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이 5가지가 재무제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1번이 틀렸네요. 추정에 의한 측정치도 포함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1번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다루던 부분이 아니네요. 2번 한번 볼게요. 자, 맞는 것들 보면 1번이 또 틀렸음을 알 수가 있죠.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맞죠? 3번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표시가 되죠. 4번 재무제표는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거지 대한민국의 산업, 대한민국의 경제 전반에 관련된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고요. 2번과 3번, 4번은 자주 접하는 부분인데 1번 부분은 자주 접하지 않는 부분이 출제가 되었네요. 아울러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실행시켜 두시고 계정 과목에 관련된 것은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계산에 관련된 것은 정기본 원가 명세서에 보면 나오죠. 자, 2번입니다. 다음의 회계 처리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한번 볼게요. 비품 700만원을 유형자산이죠. 소모품 B로 회계 처리하였다. 비용으로 처리했네요. 올바른 분계 한번 보겠습니다. 비품 700, 현금 700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소모품 B 700, 현금 700으로 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틀리게 되면은 자산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자산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산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비용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비용이 나타나니까 비용이 발생되겠네요. 즉 자산이 과소되고 그리고 비용이 과대 계상됩니다. 다음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건데요. 이렇게 비용이 발생되므로 비용이 증가하겠죠. 빼기가 증가되니까 당기순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런 결과가 야기됩니다. 첫 번째, 수익이 700만원 과대 계상된다. 계상이란 말은 장부에 기록된다. 이게 수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산이 700만원 과소 계상된다. 정답은 2번이네요. 비품으로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소모품 B로 적었기 때문에 자산이 과소 계상된다. 예, 2번 맞습니다. 비용이 700만원 과소 계상된다. 아니죠. 700만원 발생되었기 때문에 비용이 과대 계상됩니다. 순이익이 700만원 과대 계상된다. 틀렸죠? 비용이 발생되었으므로 당기 순이익은 감소되겠죠.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전산회계 2급 정도에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상무물산의 제1기 재고자산에 대한 내역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잘 보셔야 됩니다. 매출 원가를 물어보는 문제인지 아니면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매출 원가를 물어보게 되면 판매된 거를 물어보는 것이며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남아있는 금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 키워드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꺼내어주는 방법입니다. 후입선출은 나중에 들어온 것을 먼저 꺼내어주는 방법이죠. 자, 한번 볼게요. 1월 23일 매입 3,000개, 300원짜리 3,000개 샀네요. 그러면 300원짜리가 3,000개 있습니다. 자, 매출했네요. 500개를 매출했습니다. 받은 금액은 필요가 없죠. 왜? 남아있는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였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500개 꺼내주면 2,500개가 남았습니다. 얼마짜리가? 요거 오타네요. 300원짜리가 얼마? 5,000개 2,500개 남았죠. 오타입니다. 요거. 다음 또 1,500개 팔았네요. 그러면 2,500개에서 1,500개를 꺼내어 주니까 1,000개가 남았죠. 얼마짜리? 300원짜리. 자, 요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타입니다.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자, 매입을 했네요. 2,000개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500원짜리 1,000개와 그리고 400원짜리가 2,000개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1,000개 요거는 얼마였습니까? 300원짜리였죠. 300원짜리가 500개 그리고 2,000원짜리가 400원. 따라서 500개가 300원입니다. 그리고 2,000개는 400원짜리이기 때문에 3, 5, 15, 15만원에다가 2, 4, 8, 80만원을 더하면은 95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거 300원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이것도 300원이고 이것도 300원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학습에 혼란을 드려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4번. 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인식 기준이 아닌 것은? 자, 유형자산, 무형자산이죠. 유형자산 볼게요. 눈에 보여야 됩니다. 즉 물리적인 형체가 있단 말입니다. 무형자산은 눈에 안 보여야 되겠죠. 물리적인 형체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어야 된다. 즉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영업활동이나 생산활동에 1년 이상 사용되어야 된다. 이 두 부분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 같으며 단지 눈에 안 보이게 되면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으면 무형자산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식별 가능성, 즉 눈에 안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 통제 가능성,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겠죠. 미래 경제적 효율, 영업활동이나 생산활동의 사용이 1년 이상 사용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답은 4번이죠. 판매 가능성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무형자산의 특징도 꼭 좀 익혀주십시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내부적 영업권 무형자산 아니다가 핵심입니다. 다만 돈을 지급하고 구입한 영업권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최대 상각기간은 다른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한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무형자산의 상각 후 잔존 가치는 원칙적으로 0원이고요.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해당 상각 방법을 선택하고 없으면 정액법을 하는 겁니다. 즉 생산량 비례법, 연수합계법, 정률법 등이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하고 그런 게 정해진 게 없다면 정액법이 원칙이다. 그리고 연구 단계와 개발, 우리 무형자산은 연구를 한 다음에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연구 단계에 들어간 돈은 경상연구개발비. 혹시 여러분들 대전과목 이름 중에서 경상연구개발비라고 들어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연구 단계에서 들어간 돈이 되고요. 개발 단계에서 들어간 돈이 개발비가 되는 것입니다. 5번 다음은 주, 대한, 일, 단기 중, 단기란 말은 올해 취득하여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관련 자료이다. 기말 회계 처리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취득금과 200만원 인 주 미국의 주식은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 자, 단기 보유의 목적 또는 시세 차익의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임을 알 수 있고요. 동주식의 기말 공정가치는 24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40만원 발생했네요. 따라서 1번은 될 수가 없고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40만원 그리고 2번, 3번, 4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취득원가 180만원인 주 중국의 시장성이 있는, 참고로 시장성이 있단 말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자, 요거 키워드네요. 장기 투자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단기 보유 또는 단기 투자의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이지만 장기 투자의 목적은 매도 가능 증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도 가능 증권이 되고요. 180만원 주고 샀는데 170만원이니까 10만원 손해봤네요.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 2번은 될 수가 없고요. 3번도 될 수 없고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단기 보유 목적 또는 시세 차익 목적 또는 단기 투자의 목적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장기 투자의 목적인 것은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거, 이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 다음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관련 자료이다. 연수 합계표에 의한 1차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제가 전산에게 읽은 문제에서 감가상각 방법은 주로 정액법, 정률법만 다루어 왔었는데요. 공식은 외워 주셔야 됩니다. 연수합계법은 주로 전산 세부 2급에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전산에게 1급에 출제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볼게요. 취득원가 6천만원 1월 1일날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잔존가치 원가의 10%니까 600만원이네요. 내용연수 3년입니다. 자, 먼저 연수합계법이라고 있는데요. 연수합계, 자, 왜 그 많은 말들 중에서 연수합계라고 할까요? 이 연수, 내용연수, 연수가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3년이면 1에서 3까지를 더하면 됩니다. 6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5년이라 가정한다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것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15네요. 15. 이렇게 연수를 다 더한다고 해서 연수합계법이라 합니다. 자, 아무튼 감가상각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는 거 하나. 감가상각을 하는 주된 목적은 취득 원가의 배분에 있다는 거, 이것도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연수합계법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전산에게 2급 요약집 44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식은 반드시 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차 연도예요. 1차 연도 취득원가 6천만원이죠.
잔존가액 600만원입니다. 왜? 10%였으니까. 자, 연수의 합계. 이게 6이란 말입니다. 왜 6이라 그랬나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입니다. 선생님, 왜 4는 안 더합니까? 안 더합니다. 연수가, 매용연수가 몇 년이기 때문에 3년이기 때문에 1부터 3까지 더하고요. 10년이면 1, 2, 3, 4, 5, 6, 7, 8, 9, 10, 10까지 다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수의 역순이란 말은 3, 2, 1 이렇게 거꾸로 연을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3, 요거 계산해 보면 2,700만원이 된다는 거. 답은 4번이 되고요. 두 번째로 2차 년도는 앞부분은 같죠. 달라지는 것은 무엇만 달라진다? 요렇게 3차 년도에는 1로 이렇게 3, 2, 1 연수가 거꾸로 내려온다고 해서 연수의 역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문제 맞추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볼 때 뭐 이 문제 자체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많이 다루지 않아서 틀렸을 확률도 많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앞에서도 했죠. 물리적인 형체가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왜 2번이 틀렸을까요?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재고자산이죠. 땡큐 출제위원님. 아주 6번이 조금 까다로웠는데 7번은 아주 쉬운 문제로 출제해 주셨네요. 비화폐성 자산이고요.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해주는 자산입니다. 예, 맞습니다. 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원가를 구하시오.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 매입액,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 자, 운임이죠. 첫 번째 키입니다. 자, 운반비, 살, 포, 팔다. 살 때는 사는 그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운반비로 적지 않고, 팔 때는 운반비로 따로 적어야 되겠죠. 따라서 매입 운반비는 여기에 더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매입 할인이네요.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해서 빨리 갚아주게 되면 깎아주죠. 그래서 이 매입액에서 이거는 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 되는데요. 이때 단기 순매입액이 얼마냐면 단기 매입액 200만원에다가 매입 운임 이거는 더해야 된다 그랬죠. 취득 원가입니다. 그리고 매입 할인은 빼야 되겠죠. 뺍니다. 빼게 되면 210만원이네요. 나머지는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210만원에서 200만원 빼니까 10만원이 되고 본대 500만원 있었으니까 510만원. 정답은 3번이 되며 이 문제도 땡큐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전산회계 1급보다는 전산회계 2급에 출제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아무튼 합격 많이 하시라고 출제위원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보조 부분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거네요. 우리 제조간접비 배분법이 있죠. 직접 배분법,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이 있는데요.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용역 간의 수수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누는 방법.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 단계 배분법은 직접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을 더한 중용입니다. 중간 정도. 자, 한번 볼게요. 상호 배분법은 가장 정확성을 높이는 배분법이다. 그렇죠. 관계가 완전히 고려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원가가 구해집니다. 직접 배분법은 배분 순위를 고려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배분하는 방법이 가장 단순하죠. 직접 배분법은 단계 배분법에 비해 순이익을 높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단계 배분법으로 한다고 해서 순이익이 높아지고 직접 배분법을 한다고 해서 순이익을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고요.
보조 부분 배분법 중 배분 순위를 고려하는 배분법은 단계 배분법이다. 예, 맞습니다. 자, 이 단계 배분법은 직접 배분법을 먼저 하고 상호 배분법을 두 번째 해서 구하는 방법과 아니면 상호 배분법을 먼저 이용하고 그리고 직접 배분법을 하는 거하고 이거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원가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게 원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배분하는 순서에 따라서 배분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많이 다루고 오던 그런 문제가 되며 이런 문제를 놓치셔서는 합격자 명단에 들기가 힘들다. 자주 출제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5월 노무비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노무비 전월 승급액 지난달에 요번 달 거 먼저 준 게 50만원 있네요. 노무비 당월 지급액 20만원 승급액과 미지급액은 없네요. 일단 이 숫자를 보더라도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계산될 수 있는 것은 50만원과 20만원이니까 지구가 폭발해도 이런 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어떻게 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고요.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네요. 자, 출발입니다. 일단 당월 노무비 지급액 20만원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입니다. 전월, 자,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전월 승급액이란 말은, 자, 전월 승급액은 4월 달에 5월분 노무비를 지급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월 승급액은 50만원은 이거는 몇 월 달 노무비가 된단 말입니까? 5월달 노무비가 되겠죠. 따라서 전월 승급액 50만원에다가 당월 지급액 20만원에서 70만원인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노무비를 요거를 당월 승급액으로 보시면 틀리게 됩니다. 따라서 노무비 전월 승급액이란 말은 전월이란 말은 지금은 5월이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4월, 전월은 4월을 의미하게 되겠죠. 4월의 승급액은 5월달 노무비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전월 승급액으로 보지 않고 당월 승급액으로 보게 되면은 만약에 당월 승급액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5월달에 돈을 줬는데 그 돈은 몇 월달 거다? 6월달 노무비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가불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의외로 실수 1번 4번은 찍을 리가 1번 3번은 찍을 리가 없고 3번은 찍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1번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놓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개별원가와 종합원가가 있는데요. 개별원가는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하는 업종에서 채택하고요.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원가를 집계하는 반면에 종합원가는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업종, 즉 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특히 제조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는데요. 자, 이것도 개별 원가는 작업 원가표고 종합원가는 제조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기억하기가 힘든가 봐요. 포인트를 맞추십시오. 어디에? 공정. 자, 제1공정, 제2공정, 제3공정 이런 것들은 공장에서 하죠. 공장은 종합원가를 대부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원가, 그리고 작업원가표는 개별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정에다가 공정별의 포인트를 맞추시고 종합원가를 연결시키시면 혼돈되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개별원가 계산은 표준화된 제품을 연속적이며 대량 생산하는 기업은 개별원가가 아니라 종합원가가 되겠죠. 종합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각 제품별로 대응시킨다. 자,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대응시키는 것은 종합 원가가 아니라 개별로 되겠죠. 개별 원가에 대한 말이 되겠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 각 제품별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 정답은 3번이네요. 장점이죠. 원가 계산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신에 돈이 많이 들죠. 원가 계산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은 특정 제조 지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개별 원가입니다. 요것도 틀렸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는 실제 원가로, 제조 간접원가는 예정 배부율로 계산하는 정상적인 개별원가 계산식에 의하여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 예정 배부액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실제 개별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 있는데요. 실제 개별원가 계산이든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든 배부 기준량은 둘 다 실제 배부 기준량입니다. 따라서 일단 실제 조업도가 되는 거예요. 예정 조업도가 아닙니다. 실제 개별원가 계산도 실제 배부 기준이고, 그리고 정상 개별원가도 실제 배부 기준량입니다. 즉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원가는 실제 원가로 해요. 무엇과 무엇이 실제 개별원가든 정상 개별원가든, 자, 실제 개별원가 계산은 이게 배부율이 실제 배부율이고요. 그리고 정상 개별원가는 예정 배부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왜? 이 문제에서는 정상 개별원가 계산의 예정 배부액 산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정 배부율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요것도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 요약집에 제가 설명도 잘, 이것 말고도 비교 말고도 앞에 좀 설명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영세와 면세가 있죠. 영세율은 국가 간 이중과세를 검지함을 목적으로 했고, 그리고 면세는 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 줄이는 게 있습니다. 역진성이란 말은 소득이 작은 사람이 더 많은 세 부담을 가지는 것을 역진성이라 합니다. 그리고 영세율은 완전 면세가 되고요. 면세는 불완전 면세인데요. 이것들의 차이는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완전 면세,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면 불완전 면세가 됩니다. 아울러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이틀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됩니다. 누구는? 세무서장은.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하려고 신청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이틀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된다. 이게 아마 작년에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3일이었는데 우리는 예전 거 기억할 필요 없죠. 아무튼 이틀 이내에 세무서장은 발급해야 됩니다. 자,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영세율은 부분 면세 제도이다. 이 틀렸잖아요. 면세가 부분 면세 제도입니다. 어디 갔지? 요거죠. 부분 불완전 면세입니다. 요거 답은 1번이에요. 부분 면세 제도는 면세를 말합니다. 영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세율은 완전 면세입니다. 두 번째, 영세율의 목적은 소비주국 과세의 원칙의 구현이다. 그렇죠? 세 번째, 영세율의 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것이다. 예, 맞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죠. 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이란 말은 노동력이죠.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는 답은 1번이네요. 급여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죠. 답은 1번입니다. 1번이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우리 월급을 받잖아요. 급여에는 뭐가 없다? 부가세가 없습니다.
자, 이번 한번 볼게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거 과세됩니다. 혹시 우리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거 혹시 무엇인 줄 아시나요? 간주공급이죠. 간주공급에 해당되며 시가과세가 됩니다. 시가과세가 되고, 물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간주공급, 간주임대료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간주임대료 정도 되겠네요. 자,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하는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우리 가공해서 돌려주게 되면은 외주 가공비를 받게 되겠죠. 외주 가공비를 받게 되고, 또 이 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건설 사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이것도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며, 요거 4번 정도는 자주 보는 말은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1번이 확실하게 틀렸다는 것은 충분히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15번은 2022년에 부가세가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산회계 1급 요약집 71번인데요. 자, 똑같지가 않습니다. 개정된 부분을 제가 반영을 했으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되고요. 세금 계산서는 죄송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전에도 발급할 수 있고요. 월 합계 세금 계산서는 예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너무 많은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1일부터 말일까지 해서 31일까지 해서 한 장으로 해서 언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됩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입니다. 다만 올해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요게 3억이고요. 그리고 요게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는 2억이고요. 그리고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1억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01회 때는 6월 30일까지니까 우리 101회 4월달에 치고요. 102회 6월달이 지네요. 6월달 102회까지는 3억이고요. 103회부터는 얼마? 2억 원으로 바뀐다라는 거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항상 1억이 아니라 6월 30일까지 2022년 올해 6월 30일까지는 3억이고요. 그리고 2024년 내년 6월 30일까지는 2억입니다. 2억. 올해 하반기부터는 2억입니다. 그리고 요건 내년 일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네요. 다음,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 환급 신고에 따른 환급대액을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고 일반 환급은 30일이라는 거. 그리고 직전 연도 공급 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의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분당 200원이 공제가 됩니다. 연간 100만원 한도인데요. 이것도 2022년 올해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그러니까 101회, 102회 때 응시하시는 수험생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103회부터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예정고지 제외. 자, 이것도 2022년에 개정이 됐는데요.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았는데요. 올해 올라서 50만원으로 올랐다라는 거
왜 제가 이런 부분을 하는가 하면은 이 변경된 세법이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거 확인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세금계산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법인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1번 틀렸습니다. 자, 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만 개인 사업자는 올해 6월 30일까지는 3억입니다. 3억 이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3억이죠. 어디 있네요. 3억은 3억, 지금은 3억입니다. 현재 시험까지는 3억은 이상일 때만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3억원 미만일 때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음,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됩니다. 그렇죠?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됩니다. 3번,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수입 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재화를 수입을 하게 되면, 외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세관을 그치게 되고요. 이 세관에서는 이 구입하는 사람한테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구입한 사람은 세관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며, 1번이 틀린 이유는, 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 현재 3억 이상입니다. 3억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지만 3억 미만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7월 1일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는 2억 원으로 조정이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으로써 전산회계 1급 100회 1강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의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모였을 때 합격의 명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에 힘을 내고 구독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